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이 직접 비밀 협상에 나서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등 미국인 3명이 석방됐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을 상대로 납북자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500명이 넘는 납북자들이 있지만 북과 협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은 1978년 군산 선유도에서 고등학생 때 납북된 김영남 씨인데요. 오늘은 김영남 씨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황호택이 만난 사람에서는 지난 52년 동안 리틀 엔젤스를 통해 문화예술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총재를 만나봅니다. 통일교의 2인자였던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리틀 엔젤스의 최대 후원자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통일교 문성명 총재가 의행제로 알려져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케네스 배 씨 등 미국인 인질 2명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이유로 억류해왔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들 2명이 현재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북한의 석방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던 또 다른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지난달 21일 전격 석방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번 인질 협상은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주도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참패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모처럼 웃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번 인질 석방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는 없으며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논평을 통해 인질 석방을 환영하며 북측이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승택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전격적인 석방 결정은 유엔 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우호적인 여론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 억류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경색됐던 북미 관계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입니다. 북한의 전격적인 미국인 석방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유엔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깜짝 카드를 꺼낸 겁니다.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채택돼 유엔 총회에 상정될 상황입니다. 현재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작성한 초안에 미국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인권 결의안의 통과를 늦추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인질 석방을 계기로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선거 패배로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클래퍼 정보국장이 평양 현지에서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모종의 협상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양한 수준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얼마 전 경북 청도 경찰서장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돈봉투는 한국전력 대구 경북건설지사가 시공업체에서 받아 청도 경찰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서장과 한 전 대구 경북 건설지사 직원들은 뇌물까지 챙겼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1,7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이 전 서장은 한국전력 대구 경북 건설지사가 시공업체에서 자금을 받아 주성한 돈봉투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한전 측에 돈봉투를 강요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 주민들의 갈등이 조기 해소되면은 시공사는 지연 이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공사에서 돈을 마련해서 한전 측에 준 것으로. 그런데 경찰 조사를 통해 한전 직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전 대구 경북 건설지사 지사장 등 직원 10명이 명절 인사나 휴가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시공업체에서 받은 돈 100만 원을 이 전 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있지도 않은 직원 20여 명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속여 13억 9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뇌물로 썼습니다. 경찰은 이 전 서장을 포함해 한전 관계자들과 시공업체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6박 9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미얀마, 호주 등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일어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최성룡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윤한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그리고 박상은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납북자 문제의 상징적 인물이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고 관도 없이 구덩이에 묻혔다고 탈북자들이 증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재원 아나운서가 김영남 씨 납북 사건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만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기억하십니까? 일본 납북자 문제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가 북한의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뒤 야산에 묻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1977년 겨울 일본 니키타 현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요코타 메구미가 사라졌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에 끌려간 사실은 20년 뒤에나 밝혀졌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어린 메구미를 북한이 납치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김정일은 이미 메구미는 자살했다라고 덧붙였는데 하지만 2004년 북한이 메구미라며 건넨 유골은 DNA 검사 결과 메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메구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메구미는 우리나라 선유도에서 실종된 고교생, 그러니까 납북 한국인 김영남 씨와 북한에서 결혼했습니다. 공작원으로 키워낼 아이들과 당시 한국의 문화를 잘 알아서 난파 간첩을 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두 필요했던 북한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아이들을 납치했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에서야 밝혀진 메구미의 사망 원인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메구미는 완전 격리병동에 갇혀 30살이던 1994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메구미의 몸에는 청색 반점이 가득했는데 이는 약물 과다 투여일 때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메구미는 김정일의 말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되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손재원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 토크 주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북한은 메구미 씨가 자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자살한 것이 자살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증언 내용을 보면은 그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당시 예.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담겨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매구미에게 투약했던 항정신성 약물의 구체적인 종류, 그리고 복용량, 투여량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면제로 쓰였던 하이미날이라는 그 약품은 현재 그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를테면은 그 한국의 전문가들은 수면제 증조 할아버지격이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 과다 투여했을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약물이라고 보고 있는 그 약물도 그 증언자 입에서 나왔고, 예. 또 구체적으로 그 구덩이에 다른 시신 그 5구와 함께 묻힐 때에 어떤 병원 관계자들이, 몇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매구미가 자살이 아니라 약물 과다 투여 또는 독극물 투여로 인해서 죽었고, 또 관도 없이 묻혔다는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해외로 내보내는 간첩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본어 강사는 일본에서 납치해오고, 또 6.25 때 올라간 사람들이 좀 한국 실정이 어두우니까 김영남이 같은 고교생들을 납치해서 이제 한국 남쪽 말과 남쪽 문화를 가르치는 참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데요. 그 왜 북한이 일본에서 납치한 매구미하고 1978년 군산 선의도에서 납치한 이 김영남, 이 두 사람을 왜 결혼을 시켰을까요? 우선 그 시절에 우리 학생이 5명이 홍도하고 선의도에서 잡혀갔어요. 예. 선의도에서는 김영남이가 끌려갔고요. 그때 요코다 매구미 그 학생들하고 이나마 교육관이라는 아하. 간첩 시설, 그 간첩 교육시키는 시설에서 예. 같이들 다 기수가 이남화 교육관. 이남화 교육관. 예, 예, 예. 그 거기서 예. 다들 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영남이는 북한이 줄곧 김철준이라는 가명으로, 그다음에 매구미 딸 김혜경, 예, 이 예. 가명을 계속 써왔어요. 예.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매구미하고 같은 예. 분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남아 교육관에서 서로 교육을 하고 뭐 하면서 그 김영남 군하고 그 매구미가 일본어를 서로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 또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자기네 마음대로 못했을 테고, 예.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되면서 아마 결혼한 걸로 제가 예, 보안 유지를 위해서 간첩 밀봉자 교육자들끼리 결혼을 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김영남이라는 고등학생을 납치해다가 김철준이라는 가명을 썼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매구미의 남편이 김영남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됐죠?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그 납북자들 기획 탈북, 예. 국군포로도 제가 모시고 오면서 북한 저를 도와주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매구미 남편이 한국 학생이다. 아하. 이런 걸 저한테 소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알리면서 그때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 그 다음에 일본 여자분이 외상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 네 분한테 제가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들은 정보가 이러니 양국 정부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DNA 조사를 해라. 제가 예. 요구를 했습니다. 예. 했더니 일본은 일주일 만에 저한테 비행기로 날라왔어요. 제 사무실로. 예. 근데 우리 한국 정부는 불행하게도 너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 정부하고 단독으로 DNA를 해서 예. 그 98종 정도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베가 그때 아베 씨가 그 관방 부장관 할 때 예. 저는 한국에서 예. 그 사람은 일본에서 저하고 공동 발표를 했어요. 예. 김철준이가 김영남이다. 예, 이게 가족들의 DNA 검사를 통해서 이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이 한국에서 납치해간
그 고등학생 그 김영남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군요. 예, 예. 저희가 김영남 씨의 누나인 김영자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2006년 금강산에서 동생 김영남 씨와 또 매구미와 김영남 사이에 낳은 김혜경 씨를 만났는데요. 당시 만남이 어땠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매구미하고 네네. 김영남과의 사이에 이제 김혜경이란 딸이 나왔잖아요. 예예.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데 그때 네. 만나보니까 똑똑해요. 야물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렇게 밝고,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지금 엄마가 부모였다고 하니까 그래도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오랫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같은 사실 뭐 핏줄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편안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남이가 예. 자기가 이제 북한에 오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바다에 네네. 뭐 표류를 하다가 북한 배에 의해서 구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글쎄요. 제가 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동생이 선의들에 놀러 간 상황 거기까지만 알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제가 볼 수는 없었잖아요. 예. 단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개념에 떠나서 저의 동생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던 거를 저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김영남이가 그때 네네. 보면 기사를 보면 어머니와 누나를 평양에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예, 그 약속이 예. 지켜졌습니까? 아니죠. 저희 그때 2007년 저희가 6월 말일에 갔다가 7월 1일에 나왔는데 예. 8월 달에 아리랑 축제가 있으니까 예. 한 달만 기다려. 그러면 예. 누나 꼭 초청할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한 달만 기다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되게 슬프지 않고 그런 또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가볍게 왔던 것이 지금은 그런 어떤 만남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약 없는 이별. 말하자면 8월 달에 근데 그때 홍수가 많이 왔잖아.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못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에서는 저렇게 이제 네. 매구미가 이미 죽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 네,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꾸려서 끈질기게 매구미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김영남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송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이거 방송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환하라 한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걔한테. 너 우리가 이렇게 여기로 왔으니까 네가 다음에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니네들이 오면 안 되겠니? 라고 걔한테 했을 때 걔가 한마디로 단호하게 얘기를 할 때 얘는 그냥 거기 사람이 다 돼 있나 보다. 남쪽을 방문을 하고 하니까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렵다.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니네가 다음에는 한번 오면 안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사실은 체제를 우리가 아는 거 그렇게 깊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다음에 니네가 오면 안 되냐? 네가 오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가 했던 그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렵지 않나. 예. 지금 김영자 씨, 김영남 씨 누나 김영자 씨가 금강산에서 김영남 씨 가족을 만났을 때 그때 김혜경, 그 매구미와의 사이에 낳은 딸 김혜경은 상당히 밝고 똑똑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내게 다닌다고 했다는데요. 북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좀 들어가기가 보통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들죠. 북이 이렇게 김혜경을 좀 특별 대우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매구미의 남편인 김영남 씨는 이제 납북이 됐지만 북한에서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그 금강산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 본인이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또 특수 임무를 맡고 있어서 자신의 이제 그동안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 그 김철준의 가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어쨌든 그 아버지인 김영남은 북한에서 나름 그 대우를 받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매구미 같은 경우도 그
결국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그 김혜경을 잘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선전용으로라도 조금 예. 잘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비극이 김영남 씨는 하여튼 북한에 적응해서 본인이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혼을 해서 가정도 꾸리고. 그런데 이 김영남을 납치해간 당시 북한의 공작대원은 다시 남쪽으로 침투하다가 체포됐는데 전향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많이 요청도 했고 정부한테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찾았더니 요 옆에 그 제일은행 본사에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저기 해도 납치범을 저렇게 그래서 그분을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임시 그 회사를 뭐 좀 휴직 내 갖고 그대로 이제 못 만났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영자 씨의 발언은 솔직히 북한이 전술 전략으로 이렇게 이산가족에 껴서 몇 사람씩 만나게 하잖아요. 예. 만나고 오신 분 부모나 친지는 북한을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인질이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영남이가 어머니하고 영자 씨를 옆에다 혜경이랑 다 놓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것은 내가 선의도에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남포더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저기 전라남북도에서 눈 떠보니까 남포입니까? 소설을 하나 써온 소설을 거죠. 쓴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예.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케네스 베하고 또 한 분 미국이 예. 이제 석방됐죠. 석방됐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 500분 이상 납북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향후 뭐 의사조치나 이제 남북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우선순위로 납북자 문제를 우리 정부가 좀 1순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예. 이걸 해결을 못하면 국가의 존재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국미 뭐 김영남 간첩 얘기는 정말 그 분단이 만들어낸 하나의 슬픈 드라마가 아닌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참 비극적, 희극적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간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무상급식은 야당의 주도로 도입된 것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박상은 소장, 여당은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고 야당은 무상보육을 트집 잡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무상복지 논쟁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대결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보수의 복지가 따로 있고 진보의 복지가 따로 있냐 그렇지 않죠. 복지의 원조는 어찌 보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갖고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에 희한하게 한국 사회는 이게 보수 진보의 어떤 정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네. 지금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가난한 계층의 점심이라든가 이런 복지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건희 회장이나 정문고 회장의 손녀 같은 경우는 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네. 이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 새정치연합이 왜 이렇게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점심을 주고 똑같이 복지를 주자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은 이제 복지 논쟁이 2라운드라고 봐야 되는데 2010년도에 대박을 터뜨렸죠 야당이 이른바 이제 오세훈 시장을 물러가게 만들고 안철수를 불러들이고 박원순 시장을 만든 게 이 이제 무상공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복지라는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좋다 공짜밥인데 돈은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디테일이죠.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돈을 가지고 복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까 말한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이념 논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야권으로서는 달콤한 추억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일거에 전세를 뒤집은.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끌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도 뭐 무상이 보육뿐만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야권으로서는 달콤한 기억 플러스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재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여권도 비판받을 측면이 있는 것이 어제 황우여 대표가 뭐 급식은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다. 또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뭐 시설 보수라든지 교육시자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교한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당한테 넘겨서 국회에서 논쟁하게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 공약은 이렇게 했으나 지금의 재정 형편상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차분하게 지혜를 모아야 될 어떤 장면이지, 이게 옳고 그름 가치와 몰가치의 대결은 아니다. 이게 복지 논쟁 2라운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2010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 투표를 해서 이제 나중에 안철수 현상까지도 그렇죠. 불러 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이 왜 공짜 점심, 좀 여유 있는 계층은 자기 돈을 내서 이렇게 좀 점심을 사 먹는 게, 외국도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많이 지지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공짜 점심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걸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값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건희 회장 손자가 공짜밥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거꾸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않게 하위 계층의 자제들만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누구는 자기 돈을 내고 먹고 누구는 공짜밥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공짜로 밥 먹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가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교실 내에서 안 그래도 뭐 왕따 이런 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정서적 상처를 입는 것도 밥을 굶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차분하게 논의해야 될 게 뭐 유럽식 바우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 공짜로 주되 돈 있는 쪽에서 시설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은 오히려 기성세대, 기성정치권이 신뢰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아이들의 정서를 보호하면서 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이 기성세대, 이 정치권이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조차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다. 그 다음에 지난달 30일에 뭐 여야가 분위기 좋을 때 정세 문제를 포함한 뭐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복지 문제 얘기를 하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도발을 하니까 이게 결국 또 이념 전쟁화 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님께서 이건희 손자가 공짜밥을 먹는 거 국민 정세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등으로 합시다. 했을 때 공짜밥을 먹는 아이들의 정서적 상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될 문제,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좀 공론의 장에서 좀 차분차분 좀 쫓아갈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 문제를, 어제 주호영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경환 부총리 쓴소리를 한 게 당이 정부의 뭐 하청업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대선 공약입니다. 근데 당이 총대를 매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원 총리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고위공무원들한테 서명해라 그랬습니다. 정교한 프로그램, 이해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 당한테 던져놓고 국회에 던져놓고 팔짱 끼고 보는 장면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정쟁화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번에 이제 진주의료원 이제를 폐업을 시켜버렸고요. 이번에 또 이제 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물론 뭐 포퓰리즘과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는 거 아니냐. 좀 뭐 대권의 어떤 꿈 가꾸기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정치인이 뭐 대권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사자가 풀만 먹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있는 것이죠. 김태호 최고위원도 좀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하려다가 뭐 이상하게 됐고,
홍준표 지사는 뭐 김태우 지사보다 적절하게 좀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새누리당의 차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집토끼를 먼저 잡고 예. 지지층을 먼저 결집하고 중원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복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제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생각하는 무상급식의 문제는 무엇인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의원은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처럼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으라 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건 아마 정세균 의원님이 대표도 두 분하고 5선까지 한 사람이 주민투표법을 안 본 모양입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예산 편성권은 시도지사의 전권으로 되어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는 것, 주민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주민투표법을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주민투표의 대상도 안 되고 도지사직을 걸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무상급식이나 또 이 누리과정에 지금 들어갈 재정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우리 홍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뜨기 위해서 이 무상복지 포퓰리즘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보수의 정책입니까? 그것은요, 국가 예산 또는 지방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부자나 네.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공짜 점심 주자.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 가까이 돼 있는데요. 당론처럼 돼버렸는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네. 또 이시종 충북지사 같은 사람은 이거 보편적복지 문제 있다. 재정 부족을 일으킨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에만 있는 분하고 정당에 있다가 살림을 살아본 분의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살림을 살다 보면 이제 합리성에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낙연 지사도 정치만 하다가 전남지사를 맡아보니 막상 살림을 해보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언적으로 무상 하면서 표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지방행정의 수장이 됐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타협의 어떤 공간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이지 이게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양당이 공이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복지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여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평화사절로 활약한 어린이 예술단이 있습니다. 바로 리틀 엔젤스인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린 한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은 지난 52년 동안 리틀 엔젤스를 갖고 문화예술 외교를 떨친 한국문화재단 박보희 총재입니다. 그와 더불어 박정희 전 대통령, 북한의 김일성 주석 등 세계 유력자들과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대는
극장에 가면은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를 보고 자란 그런 세대인데요. 그 대한뉴스에 리틀 엔젤스가 해외에서 화려하게 공헌을 펼치는 모습이 자주 소개됐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외국에 알린 그 한류의 원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술단을 꾸려서 외국에 나갈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1962년이 예.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도 모두 어려울 때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외국 대사관에 임명되어서 나가면서 예. 비행기 안에서 미국 사람하고 같이 탔는데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 보고 사람이 저보고 무슨 이름 어느 나라의 사람이요? 예. 그렇게 묻는데 제가 한번 맞춰보시오. 어느 사람 같소? 물론 그때는 제가 군인이지만 사복을 하고 갑니까? 예, 예. 예. 당신 중국 사람이요? 예. 아니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결국 태국도 나오고 말레이시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월남도 나오고 하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I don't know.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나라만 더 찾아봐라. 그랬더니 당신 에스키모 사람이죠? 에스키모. 예. 에스키모죠? 예.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한국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한국에 예술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속예술단을 만드는 것이 최고로 좋다. 예. 왜냐하면 민속예술단이라는 것은 의상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춤도 보이고 노래도 보이고 음악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하자. 예. 왜? 어린아이들은 그 자체가 평화다. 평화의 나라, 평화애호의 나라 한국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벌써 공산국가에 가서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리틀 엔젤이라는 예술단이 탄생했고 이것이 전 세계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 창설을 해서 1965년에 이제 해외 미국 첫 공연을 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GNP가 100달러가 안 되던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이 전후에 그 피폐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외국에 이렇게 리틀 엔젤스를 데리고 공연을 나가면은 한국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죠. 한국이 어디냐? 혹은 물을 정도니까 한국에 문화가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참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셔가지고 예. 리틀 엔젤의 가치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탁이 있었냐고 물으시는 말씀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분의 부탁이 뭔가 하면 이 리틀 엔젤을 데리고 먼저 한국을 많이 알려라. 한국을 알려야 경제 부흥이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도 모르는데 무슨 경제 부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절대적인 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1973년에 리틀 엔젤스 예술학교 기공식 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와서 첫 삽을 뜨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원들이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다과회를 베풀어 주셨다면서요.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여사와 더불어 이 학교를 대부지를 하사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학교를 짓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첫 삽을 쓸 때에 두 어른이 거의 나오시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께 급한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차를 타시다가 다시 내리셔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유경수 여사는 계속 오셨어. 유경수 여사가 양이부를 대표해서 삽을 들었습니다. 예. 그 사진이 아주 영역이 있고 축사하시고 완전히 기공식을 유경수 여사가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리틀에인젤스에 관심이 많고 격려하고 이렇게 학교 부지까지 하사를 해주셨는데 그런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리틀에인젤스가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것처럼 예.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예. 이 리틀에인젤이 세계에 빨리 한국을 알려주어야 우리의 상품도 나갈 수 있고 우리의 경제도 잘 될 수 있다. 예. 너희들이 꼬마 애국자들이다. 아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꼬마 천사이자 꼬마 애국자다. 옳습니다. 예. 군사 종합학교를 나오셔서 육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이제 육군 소장 때 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집권을 하셨는데 예. 박 대통령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예. 저는요, 예. 박 대통령의 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하. 그분이 구사단에, 예. 보병 구사단의 사단장 아니고, 참모장을 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 육군 대령으로 참모장 하실 때, 제가 그 밑에, 참 28년대, 작전장교였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아하. 그 어른이 자주 불러서 저를 데리고 일선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 집권을 하고 그러다가 또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요 이게 사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예. 미국에 오셨습니다. 아하. 제가 그때 군사 무관 보좌관 하고 있을 때니까 예. 저를 특별히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서 예. 무관 보좌관 예. 할 때 참 정말 거수 경례를 참 깍듯하게 예상관께 해 올렸습니다. 아, 이 참 재밌는 사진이군요. 예, 아주 저에겐 귀한 사진입니다. 예. 저도 리틀에인젤스 50주년 기념 공연 세종문화에서 하던 그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리틀에인젤스 레파토리가 아주 많은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외국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좋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환호와 감동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 가나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박수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채춤을 아름다워합니다. 부채춤을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북춤을 예. 아이들이 10여 명이 서서 북춤 추는 건 정말 장관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농악이 이게 한국적 춤이 아닙니까? 우리 농악이 한 15분 동안인데 그게 너무너무 관중의 관심과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예. 리틀에인젤스가 세계 60여 개국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북한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예. 리틀에인젤스의 공연을 얘기했을 때에 그가 한번 우리나라에도 와달라고 아하. 그랬는데 그 양반이 9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자꾸 했기 때문에 94년에 금방 그렇게 갈 수가 없었고 예. 결국 리틀에인젤스의 북한 공연이 98년이 됐습니다. 아하. 예. 98년에 아주 성대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예. 아주 대단한 의미 있는 민간 외교가 됐었고 그것이 민간 단체로서 북한에서 공연한 첫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처음 들어간 1991년 김일성 주석이 보내준 특별기를 타고 이제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첫 만남에서 김일성 주석이 한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죠. 아, 예. 대단히 그 양반이 환대를 했습니다. 예.
문 총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환대하면서 문 총장님께 저에게 이제 부탁이 가장 큰 부탁이 뭐 있는가 하면 금강산을 좀 개발해 주시오. 아하, 예.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거기에 강조하시더라고요. 금강산은 당신네들의 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야 그래야 우리도 세계적인 그 금강산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대단히 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개발을 문 총장님께서 못하시고 이쪽 현대로 넘어가게 됐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대가 가는 것이 현대 대북 관계를 참 유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현대를 맡길 수 없느냐. 아하.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든지 잘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그렇다면 그러하십시오. 1991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났고 1994년에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시대가 열렸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조문으로 갔었죠. 94년에. 94년에 유일한 조객이었습니다. 조문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그 사망했을 때 갔는데 처음에는 외국 사람은 도저히 못하게 한다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가 가겠다고 북경에 가서 그 대사관에 얘기를 했더니 문 총장님은 의이다. 그분 한 분의 사절단이라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 아버지께서 형제지기를 맺으셨다. 그러니까 참 조문 일행도 잘 모셔라. 그리고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김정일 위원장도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조문객 일행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조문을 했습니다. 교리가 승공,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기자인데 어떻게 김일성 주석하고 의형제를 맺고 또 이 북한과 교류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좀 약간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겠죠. 하지만은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승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북한을 볼 때는 북한은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할 가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유해서 북한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와 통일을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할 북한이고 그래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도 만났으니까 손자도 한번 만나봐야지 않겠습니까? 만나봐야죠. 꼭 만나봐야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을 해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북한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과 좀 친구가 되어서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걸 그에게도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에 허가를 내가지고 제가 곧 갈 생각입니다. 가서 좋은 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그 박보희 총재하면은 그 유창한 영어 통역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르바초프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을 만날 때 박 총재의 그 영어 통역을 듣고 있다가 1등 통역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통역을 잘하는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통역보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 통역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말을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말하시는 분의 감정과 예. 그 뜻을 통역한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예, 감정 통역을 한다. 예. 하지만 심령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 예. 하지만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또 두째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꼭 정확하게 통역을 한다는 거. 예, 감정 통역을 하되 정확하게 한다. 이게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육군 정보학교 어학반에서 이제 영어 전공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누군가한테 들으니까 뭐 사전 두 권이 이 걸레처럼 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뭐 전설 같기도 한데요. 뭐 단어를 다 외우고 나서 사전을 뜯어서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전을 먹겠습니까? 근데 사전을 먹을 만치 사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두 권이 걸레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전력 투구, 영어를 해서 백독주의로 그날 배운 과목을 100번 읽는다고 하는. 왜 뻔이냐? 영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외우는 거 왜 없습니다. 근데 외우는데 많은 사람이 외우긴 하지만은 발음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배운 발음을 가지고 외우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하원의 국제관계 소위 그 프레이저 청문회에 불려나가서 사흘 동안 집중신문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신 적이 있죠. 그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첫째, 프레이저라는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죠. 미국의 하원 의원인데 소련의 KGB의 지시를 받는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밀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지금 생각했겠느냐? 그의 목표는 한국 정부를 쓰레기고 한국을 제2의 월남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한테 제가 협조할 수가 있습니까? 협조 못하죠. 그냥 안 나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로 내더구만요. 그 청문회에서 물론 이제 영어로 묻고 답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해치지 말라 막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셨다면서요? 그럼요. 처음부터 공격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건 그 묻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묻거든요. 거기에 답하고 있다간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내가 먼저 발언하겠다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3번 청문회가 있었는데 3번 청문회마다 제가 먼저 발언하면서 And there is an American saying, you may win the battle, but lose the war. For God's sake, please uphold the God-inspired destiny of our two nations. I plead with you, sir, that you must win the battle and the war. Do not kill the cow while pulling at the horns. 그때 영어 한번 제대로 시험 먹어봤습니다. 통역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프레이저 하원 의원과 막 논쟁을 벌이셨군요. 그 전쟁에서 제 영어가 참 발휘됐습니다. 그 다시 리틀 엔젤스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틀 엔젤스 출신 중에서
아주 뛰어난 예술인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죠. 예. 손으로 한번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성악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영옥. 예, 신영옥. 예, 신영옥은 유엔 총회 강당에서 리틀레저하고 같이 공연할 때 참 솔로를 한 사람입니다. 예.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죠. 예. 그 다음에 무용가로서는 여기 지금 국립발레단의 감독을 와 계신 강수진. 예. 그리고 여기 리버스 발레단의 단장인 문헌숙. 그 다음에 지금 아주 한국의 그 사물놀이로 유명한 그 김덕수. 또, 그 밖에, 아나운서로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와. 한국 나이로 85살이신데요. 이 남은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많죠. 예. 저는 85살이지만은, 요새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라고. 100살까지 산다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건재하니까, 첫째, 리틀 엔젤스를 더 키워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반드시 보고 가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째 꿈이고요. 둘째로는 책을 씁니다. 책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책을 남겨서 그때 제가 일생 동안 해왔던 일을 전부 후대 자손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책 쓴 일을 좀 많이 하고 또 판매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고 그다음에 엔젤을 참 세계적인 엔젤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제가 나머지 생애 할 일입니다. 여생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걸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전형적인 늦가을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기온이 어제보다 1, 2도 정도 더 높아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다소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와 일부 영남으로만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또한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한 편에 속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입니다. 서울 16도, 강릉 18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더 차가워지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 아침 기온이 서울 1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되겠고요. 수요일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기 방송인 노홍철 씨가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요즘은 대리운전 요금이 싸졌는데요.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슈 토크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발언이 홍준표 지사의 발언으로 잘못 고지됐습니다. 이를 정정합니다.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